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중동발 긴장 속에 숨가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시한 연장 발표와 이에 상반되는 이란의 강경한 태도가 맞물리며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복잡한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디지털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낸 거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쪽에서는 최첨단 인공지능과 우주항공을 논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구시대적인 무력 충돌과 에너지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긴장감에 21세기의 기술 패권 전쟁이 겹쳐진 아주 기묘한 풍경입니다. 가장 긴박한 곳, 역시 미국과 이란의 소식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발전소 파괴를 운운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시한을 연장하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혔죠. 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의 기술이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슬쩍 퇴로를 열어주며 실익을 챙기려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보여준 미친 개 이론과도 닮아 있습니다. 상대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준 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입니다. 일단 시장은 이 소식에 반응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아래로 떨어지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이란 측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가짜 뉴스라며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딜을 했다고 하는데 이란은 드론을 날렸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내에 들끓는 반미 여론을 의식해 절대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란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군사 목표로 지정했다는 소식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물리적 국경을 넘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이 단순한 포격전이 아니라 상대국의 디지털 신경망을 끊어놓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미국 내부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국토안보부 셧다운으로 교통안전청 직원들이 무급으로 일하다 보니 공항 마비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죠. 10만 명 넘는 공무원이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란과 기싸움을 하면서 안으로는 예산 문제로 안보 공백이 생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유권자 자격보호 법안 통과를 위한 지렛대로 쓰고 있는데 이는 19세기 미국 정치에서나 볼 법한 강력한 당파적 대결 양상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출생시민권이나 국경 망명계 권리 같은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현재 미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체제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동 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걸까요?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패닉 상태입니다. 네, 3월 23일 시장 지표를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환율은 1517.3원까지 치솟았는데 이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보는 숫자입니다. 코스피도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했고요. 외국인들이 3조 6천억 원 넘게 던지고 나가는 상황은 마치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공포를 연상시킵니다. 실물 경제가 나빠서라기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물 경제의 지표인 수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네요. 이게 바로 한국 경제의 독특한 이중 구조입니다. 금융시장은 대외 변수의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제조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3월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나 늘었고 반도체는 무려 163.9%라는 경이로운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마치 대공황 시절에도 혁신적인 발명품이 세상을 바꿨던 것처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하이테크 역량은 독보적이라는 증거죠. 정부가 2천억 원 규모의 뉴스페이스 펀드를 조성해 우주항공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도 결국 미래 먹거리는 기술 자립에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겁니다. 정치권 소식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이 허위사실로 최종 확정되었군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묵은 의혹이 법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사들에게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하며 명예회복에 나섰죠.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되는 아니면 말고 시계 폭로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걸러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예산심사의 폐쇄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투명 행정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앞으로의 예산 편성 관행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지금 베이징에서 대규모 포럼을 열고 경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분야의 백화제방입니다. 원래 이 말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처럼 다양한 사상이 꽃피운다는 뜻인데 1950년대 마오쩌둥이 지식인들의 비판을 허용할 때 썼던 슬로건으로도 유명하죠. 지금 중국은 이 표현을 AI 기술에 갖다 붙였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철학을 바탕으로 AI 생태계를 폭발적으로 키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알리바바의 차이충신 회장도 중국 AI가 폭발적 시기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때문에 기름값이 대폭 올랐다고요? 휘발유 가격을 톤당 1160위안이나 올렸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을 자랑해도 당장 서민들이 체감하는 건 장바구니 물가와 기름값이죠. 중국 지도부로서는 고품질 대외 개방을 외치며 외국 자본을 유혹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인플레이션 불만을 잠재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부주석이 영국 안보보좌관을 만나 이란 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것도 결국 중동의 불안이 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안보와 자원의 밀착입니다.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히토류 같은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미일 양국이 꽉 쥐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조금 더 선명한 보수 색채를 띠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도 양국이 함께 강하고 풍요롭게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트럼프 대통령과 궁합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정상회담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대북 외교에서는 쓴맛을 보게 됐네요. 일본 경제도 중동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네, 유가 상승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해 8천억 엔이라는 거액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한 것도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 와중에도 일본 유선과 홋카이도 전력이 선상 탄소 회수 시스템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결국 미래는 탈탄소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는 모습인데 이는 일본 특유의 장기적인 기술 집착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제 세계 곳곳에 짧지만 중요한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인도와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소식이죠. 인도는 지금 오렌지 경제, 즉 창조 경제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와 손잡고 AI 교육을 강화하고 음성 기반의 대화형 쇼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인도 현지 언어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기술인데 이는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을 디지털로 통합하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해 유럽연합이 3조 유로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발명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데 고립된 환경이 오히려 자생적인 기술 발전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화제입니다.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이 대승을 거뒀다고요? 네,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이 고전하는 사이 국민연합이 소도시들을 장악했습니다. 투표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57%대를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프랑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깊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던 리오넬 조스팽 전 총리가 88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은 프랑스 사회가 누려온 보편적 복지에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해 씁쓸함을 남깁니다. 사회 소식으로는 미국에서 유행하는 위험한 블랙아웃 챌린지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벌써 8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니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강원도 춘천은 2026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 선정되어 독서 문화 확산의 거점이 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오늘 여러 국가의 소식을 다뤘지만 결국 관통하는 주제는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중동의 포화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은 늘어나고 경제 제재 속에서도 새로운 특허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항상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탄생을 재촉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 또한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진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박 작가님의 깊이 있는 분석 덕분에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한눈에 꿰어볼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정보의 핵심을 읽는 눈이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명료하고 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